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코스피가 또다시 급락해 2년 2개월 만에 2200선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연저점 경신은 물론 종가 기준 지난 2020년 7월 10일에 2150.25포인트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인 데다 환율도 장중 1440원을 돌파하며 외국인은 오늘 양대 시장에서 3천억 원 가까이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며 정부는 채권시장에 5조 원의 자금을 긴급 투입하기로 하고 증권시장 안정펀드, 이른바 증안펀드 재가동까지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위기 대응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그간 컨틴전시 플랜이 갖춰져 있다며 심리적 불안감을 진정시키는 데 주력했던 정부가 금융시장의 동요가 진정되지 않자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27일 애플 신제품 아이폰 14가 예상보다 덜한 판매세의 증산 계획을 철회했다고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경기 우려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급격히 확산했고 LG 이노텍 주가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네, 오늘도 유레카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종목 발견의 여정 오늘도 힘차게 그래도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임상현 파트너님 그리고 민경철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헤드라인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좋은 헤드라인보다는 조금 어두운 헤드라인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2년 2개월 만에 2200선을 이탈하면서 종가를 형성을 하고 말았습니다. 환율도 급등을 하면서 1440원까지도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만 자, 그래도 1430원대에 마감은 했습니다. 자,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지지선을 어떻게 가늠을 해야 될지 정말 헷갈립니다. 자, 임상현 파트너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미국 증시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세 번의 극혀감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이런 그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최근 한 가장 비근한 그 예로 보면은 2000년도에 그 1990년도에 10년 동안 그 증시 상승의 열풍이 있었고요. 또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높은 고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추가적인 고금리 약 7%까지 올리자 현재 밀레니엄 버블이 터지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던 그 시기가 2000년대 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금리 급격한 인하 이후에 다시 한번 증시가 또 화랑을 좀 타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급격한 현재 금리 인하 이후에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두 번째는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그때 전체 어떤 금리 인상이 강하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금리 인상이 지난번에 현재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금리 인상이 있었다가 다시 한번 주저하는데 이번에 네 번째 좀 해당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약간 버거운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해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요. 또 경기 침체가 겪으면서 상당히 난해한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증시에 어떻게 보면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좀 되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핵심적으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급격한 경기 위축 이 부분들은 2년 동안의 유동성 힘으로 밀어붙였던 그런 굉장히 높은 경기 성장률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이제 떨어진 것이지 원래의 본질적인 어떤 그 경기에 대한 회복 속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경기 하락이 분명히 가시화되고 있지만은 주가는 이미 반영이 됐다 좀 생각이 되고요.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은 저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IMF 이후로 한번 굉장히 급격한 1000포인트까지 왔던 그런 상황에서 급격한
그 주가 급락이 있었죠. 그래서 이 시기하고 지금의 시기하고 거의 닮아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상당 부분까지는 행보 박스권 장세가 있고 주가는 이미 반영이 됐다. 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 움직임으로 약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증시의 바닥 가능성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트로 잠깐 보시면은 저점에서 보면은 31일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고점에서 보면은 내일이 31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대1 대칭 구도 다시 말해서 행보 박스권에서는 상승과 조정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은 이 시기에 거의 고점에서 1년 하락의 이제 변곡점을 적중한 어떤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과 추가 저점이 있지만은 이게 30일 주기, 아니 3개월 주기, 60일 주기로 맞아떨어지지 않겠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대로 많이 빠진다면은 내일 추가 하락이고요. 이론상으로는 오늘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9월 29일 미국 증시의 어떤 중요 어떤 이슈가 발표가 있는데 2분기 GDP 발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떤 그 실적 발표 이 부분들이 중요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 반도체 바닥에 대한 것과 함께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중요한 다가오는 일정까지 짚어주신 임상현 파트너님이셨고, 자, 민영철 파트너님, 사실 어제 미증시 마감 상황을 보면 네. 그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은 좀 상황이 크게 안 좋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잠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스닥 지수가 플러스 0.2% 종가 마감이 아니라 플러스 1%, 2% 상승이 됐었기 때문에 자 오늘만큼은 우리 증시도 좀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면서 많은 분들 좀 안도하면서 좀 주무셨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마이너스 4%라는 정말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정도 수준의 좀 공포가 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현실 세계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고 모집을 하기 때문에 러시아 이제 모스크바 말고 이제 변방 지역에 있는 시골에서는 계속 이제 성인 남자들을 계속 끌고 가서 이제 징집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러시아에는 지금 비행기 표도 다 이제 매진이 되고 이제 징집을 피하려고 하는 자,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금융시장에서는 자, 보이지 않는 금융전쟁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강달러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자, 각 주요국들의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도 떨어지고 유럽의 유로 가치도 떨어지고 엔화 가치도 떨어지고 이렇게 그 각 주요국 통화의 환율이 이제 높아지면 달러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자,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더 싸게 다른 나라들의 주식을 이제 매입을 할 수 있는 이제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증시가 이제 외국인 자금이 좀 이탈되는 첫 번째 이유는 자, 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더 뭐 강대국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렇지만 우리 신용도상 더 신용도가 높은 미국이 금리도 더 많이 준다 하니까 이제 미국 쪽으로 자금이 이제 빠져나가는 그리고 강달러 현상이 좀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자 강달러로 이제 강달러 자산으로 달러로 표기할 수 있는 자산으로 자산을 옮겨가고자 하는 그런 외국인들의 그런 자금 이탈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했겠습니다만, 자, 일단 이번 주 우리 증시를 좀 더 많이 끌어내린 좀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자, 방산, 전쟁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빠진 게 하락률 2위 정도라고 합니다. 뭐 이제 미국 증시가 어제도 플러스 0.2% 마감한 거에 비해서 오늘 실시간으로 장중 선물이 자 미국 야간 선물이 지금 마이너스 1%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그 정도 빠진 거에 비해서 코스닥은 마이너스 4% 빠진 게 자 뭐 강달러의 영향, 뭐 경기 침체의 영향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겠지만 자 금융 시장의 공격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국가가 힘들 때, 그 기업이 힘들 때 결국에는 그 싸게 기반 산업들을 확보하기 위한 이제 그런 금융 시장의 그런 전쟁이 뭐 지금 시장에도 좀 전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현실 세계에서는 한반도에 5년 만에 지금 핵 항공모함이 이제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이 월요일 주말부터 해서 이제 목요일에 이제 종결이 되게 되는데 자 이제 5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이제 한반도 동해상에서 이제 훈련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고 있고 자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아 대한민국도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리스크를 우리가 굉장히
네, 좀 리스크하다라고 보는 것처럼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자, 핵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인근에 인접해 있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 훈련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은 미사일을 쏘니까 자, 그런 부분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라는 좀 사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관점에서 지금 증시가 바닥인데 이 전쟁 리스크, 방산 리스크가 영원히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저는 내일이면 훈련 끝나고 우리 군인 여러분들 한미연합훈련 끝나고 동해상에서 이제 핵추진 항공모함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슈들이 네, 발생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군인분들 훈련 끝나면 경험상 이제 훈련 끝났다. 이제 편안하게 집에 가서 샤워하고 자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자, 증시도 지금은 이제 한반도 전쟁 리스크, 방산 리스크 때문에 죄송합니다. 코스틱이 아니죠. 코스닥, 이제 코스피. 네, 말이 좀 섞였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너무 많이 좀 과하게 조정받았던 부분들이 자, 전쟁 리스크, 방산 리스크 불식으로 인해서 오히려 빠르게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내일장 좀 전망하도록 하겠고요. 자, 코스닥 지수가 과연 얼마까지 떨어질까요? 시청자님들. 정말 궁금할 것 같은데 자,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만 좀 네, 제가 최악의 경우와 네, 그리고 제가 바라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관점에서 보시면은 2015년도 이후에 코스닥 지수의 저점 그리고 그 이후에 주요한 변곡점이 710포인트였는데 자, 여기 구간을 최근에 이탈함에 따라서 그 다음 추세하단은 자, 600포인트 구간, 590포인트 정도의 가격 라인이 코스닥 지수에 아마도 네, 단기 저점이 될 영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자, 빠지고 있지만 자,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 폭락장에서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빠지다가 너무 많이 빠졌다 싶으면은 V자 반등 오고 빠졌다가 너무 많이 빠졌다 싶으면은 V자 반등 오고 빠졌다가 이게 진짜 지구 종말하나 싶으면은 거기서부터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다 털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제 연말 연초까지 지속이 되기 때문에 큰 관점에서는 코스닥이 자, 590, 600까지는 하방이 열려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자, 내일 이제 전쟁 리스크, 방산 리스크가 불식이 되었을 때의 이 기술적 반등은 저는 이 추세 상단인 코스닥 기준 800포인트까지의 상방을 좀 단기적으로 우리 10월 달까지는 우리 코스닥 780, 800 정도까지의 상승을 좀 예상한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과 다르게 정말 이제 내일 이제 방산 리스크가, 군사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지수가 빠르게 올라가지 않고 더 무너진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지금은 매도해야 되는 구간이 아니다. 우리가 2018년도 폭락장, 2019년도 폭락장도 겪었지만 자, 여기서 매도를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이 개별 종목에 악재가 없더라도 자, 이제 누군가가 저점에 사기 위한 공매도의 습격이든 뭔가 공매도의 공격이든 이런 쪽으로의 뭔가 이상하게 지수가 과하게 빠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간을 못 버티고 매도해버리면 그 이후에 상승할 이 회복의 기회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온전히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내가 초기 대응해서 뭐 3%, 5%, 10%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한 손절의 구간에 좀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수익 중인 종목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믿져야 본전이니까 저의 견해를 좀 따라서 10월 1주차, 2주차까지는 네, 조금 더 기간을 보고 조금 코스닥 기준 780 네, 그리고 800포인트까지 좀 기술적 반등 노려보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코스닥 지수의 단기 고가를 840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딱 837을 찍고 지수가 좀 꺾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조금 더 너프하게 780에서 800포인트 정도로 좀 전망을 미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미증시에 비해서 과도하게 빠지고 있는 우리 시장 진단까지 함께 해봤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아이폰 14 시리즈 중국에서 예상 밖의 부진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킹달러 현상도 이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자, 임상현 파트너님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아이폰 14 부분들이 현재 증설계 포기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 위축에 대한 뭐 중국에 대한 소비 위축 이런 어떤 시그널들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LG 이노텍이 굉장히 많이 빠진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두 가지 이면이 있죠. 이제 뉴스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은 전체 이제 판매 지수는 좀 현재 다운이 되더라도 프리미엄 폰으로의 전환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실적에 비해서는 그렇게 다운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멘트도 좀 있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증산 철회 이 부분들은 이제 일시적인 요인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시장에서는 현재 본격적인 어떤 하락의 시그널, 경기 위축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들이라 좀 생각이 되지만은 그 부분들은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제 LG이노텍도 이번 기회에 조정의 저점이 완벽하게 형성이 되지 않았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신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의 아이폰 14의 예상 밖의 부진에 따른 이 LG 이노텍의 하락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임상현 파트너님 그리고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 두 분과 함께 내일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잘 대응해보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임상현 파트너님 그리고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발견의 여정 힘차게 떠나보게 될 텐데 자, 그 전에 유레카 종목, 지난 종목들은 성적이 어땠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상현 파트너님, 지난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동훈 아나텍이 고가 기준 11.4%의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예. 지난번에 지난주에 현재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렸던 동훈 아나텍 부분들은 동훈 아나텍 부분들이 오늘 큰 폭의 어떤 상승들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에 요인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들은 차량용에 대한 어떤 부품 새롭게 출시가 됐는데 라이다의 어떤 장착 부분들 그래서 요거 어떻게 보면 동훈 아나텍도 시스템 반도체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차량용 반도체에 해당이 된다 생각이 되는데 당뇨병 관련된 현재 진단 이런 부분들이 타액 진단 이쪽에 소식이 들려오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의 내용을 간단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로 월요일 날 빠졌고요. 또 화요일 반전이 돼서 오늘은 추세 반전이 좀 일어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단기에 어떤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 더 어떤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서 바닥을 좀 찍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부분에서 제가 이제 항암제 관련해서 제가 이제 CRT, 그다음에 CRNK, CRM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관련주는 노란톡방에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때 관련주에서 소개됐던 종목이 유틸렉스였습니다. 유틸렉스 부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한가를 좀 실현했죠. 그래서 그 CRT, 그다음에 CRNK, 그다음에 CRM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브리핑을 좀 했던 그 내용이 나는데 오늘 상한가를 좀 실현이 됐고요. 그다음에 항암제 테마에서 전체 섹터에서 다른 거를 다 보지 마라. 딱 두 개만 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에스트큐브하고 에클론이라는 종목이죠. 자, 에스트큐브는 알다시피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추석 직후에 그때 처음에 아침 방송을 했던 12,000원대 했던 건데 24,000원까지 갔고요. 그다음에 유레카 종목으로 17,500원에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매수 관점에서 좀 생각이 되고 에클론도 마찬가지였죠. 에클론도 13,000원에서 26,000원까지 100% 올라가고 다시 여기서 우리가 2차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죠. 그래서 17,000원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향후 결과를 봐야 되는데 N자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켜보자.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노란톡방에 이제 오셔가지고 더 많은 정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의 유레카 종목들이 상당히 잘 가고 있는 모습,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임상현 파트너님 오늘 또 방송 마치고 공개 방송 있으시잖아요. 예.
이제 오늘 마치고 바로 저는 현재 바로 이 인근에 컴퓨터를 접속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이제 민경철 전문가님께서는 종목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시청을 하시길 바라고 둘 중에 하나를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저와 함께 하시는 무시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네.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을 보면서 하시면 보고. 된답니다. 예. 네, 민경철 파트너께서 이 동시 시청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이유가 있는데요. 자, 임상현 파트너님의 공개 방송, 저희 방송이 끝나고 바로 진행이 되는 9시 50분부터 진행이 되는 공개 방송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도록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시면 보이게끔 저희가 설정을 해두고 있으니까요. 서울경제TV 유튜브 놀려오셔서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어떻게 풀어내 주시는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민경철 파트너님이 진행하시는 3부는 계속해서 TV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경철 파트너님의 지난 유레카 종목도 점검을 해보고 가야겠죠. 네. 자, 민경철 파트너님 종목도 잘 가고 있어요. 사실 오늘은 잘 못 갔습니다. 우리 비료 관련주, 사료 관련주, 중소 철강 종목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되게 좀 잘 갔는데 네. 죄송합니다. 저는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갑자기 상황이 웃겨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오늘 많이 좀 조정을 받아서 좀 마음이 아픈데 왜 이렇게 좀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해탈했다. 너무 지수가 안 좋아서 좀 정신이 나갔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7월 달 저희가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로 좀 공부를 했었던 이제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이런 좀 여신업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좀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자, 금리가 지금 3.25%까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간 상황인데요. 자, 4%, 5%까지 자, 고금리까지 올리겠다라는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종목군들이 우리는 7월 달, 8월 달 우리 유레카 그리고 그 전에 우리 방송에서 저녁 방송에서 공부를 하고 노랑톡에서도 이야기해드렸던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대시세 초입에서 정말 대시세를 꾸준하게 강하게 좀 분출해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대시세 초입이 무엇인가?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처음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은. 하지만 이제 저희 노랑톡에서 대시세 초입이 어떤 자리인지 그거에 대한 교육과 설명을 매일매일 카톡방에서 노랑톡에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대시세 초입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노랑톡 입장하셔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과거 종목들 간단하게 좀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른저축은행 차트입니다. 저희가 7월 말 방송에서 이제 7월 중순 방송이네요. 자,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졌다 해서 바닥에서 금리 인상 수혜주로 자, 푸른저축은행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 와서 그 가격대 이제 9,000원, 만원 대비해서 지금 50%, 60%, 70% 정도의 대시세가 만들어졌는데 자, 저는 이 종목에 이제 저점에서의 방송에서 이야기 드린 거 외에 자, 노랑톡에서는 자, 8월 말에 자, 여기서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냥 장대양봉인데 이게 왜 대시세 초입인가 차이를 모르겠다 하시면 우리 서울경제TV 이제 방송을 꾸준하게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노랑톡에서 대시세 초입입니다. 8월 29일에 이야기 드리고 나서 푸른저축은행이 오늘 자,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매수세를 강력하게 수반하면서 장중의 고가를 한 번 더 돌파하는 시도가 나왔습니다. 자, 지수가 코스닥 4% 빠지는데 금리 인상 수혜주만 수급이 몰려가고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 다 조정을 받아서 사료 관련주, 중소형 철강주, 비료주, 농업주 다 시세가 나와서 수익권에 도달했으나 지금 다시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화도 이제 아바타 리마스터라고 한 10년 전, 5년 전에 했었던 그 메타버스 관련된 그 영화가 이제 리마스터 다시 개봉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 공부했었던 이제 비료, 사료, 중소형 철강주 이런 쪽에서 수익을 냈었던 종목 중에서 또 그 시세를 반납한 그 섹터를 오늘 이제 리마스터 차원에서 이제 리마인드 차원에서 오늘 이제 유레카 섹터는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코스피 종목에서는 제주은행 종목이 또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로 또 시세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동 종목도 7월 달에 저녁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노랑톡에서는 자, 8월 말에 자, 또 이거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방송에서는 여기서, 노랑톡에서는 여기서 타이밍을 잡아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들이 좀 잘 상승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상한가 기록한 종목이 두 종목인데, 자, 제가 샘표라는 종목의 상한가를 오늘 잡아냈고,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는, 자, 이제 저희가 저녁 방송에서는 특징주로 이제 YTN 민영화 이슈,
MBC도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다라는 이슈 때문에 자, IMBC 종목을 저희 저녁 방송에서 다뤄드리면서 자, 이 종목은 여기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매기가 유입됐기 때문에 자, 이 구간에서 눌림에서 우리가 반등할 때 단기 시세를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자, IMBC가 오늘 장 막판에 좀 상한가를 기록을 해가지고 자, 이거 상한가 뭐 방송 보시고 IMBC 뭐 공략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뭐 수익 축하드리는데 사실 내 종목에서 상한가가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상한가가 잘 터져 나가기를 좀 바라면서 자, 오늘의 이제 유력한 종목들 9월달 사료비료 중소형 철강주들 움직였다라는 거는 우리 열심히 경제TV 보고 계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종목들 중에서 월요일 지수 빠졌죠. 코스닥 5% 빠졌죠. 오늘 코스닥 4%까지 장중에 빠지면서 다시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 위치한 철강주들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 드릴 거고요. 자, 저희가 이제 수금이 필요해 이제 팀이 사실 이제 수요일과 금요일밖에 이제 방송 출연을 못하기 때문에 자, 월, 화, 목요일까지도 이제 임상현 파트너님과 저와 함께 우리 관심 종목들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노랑톡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경철 파트너께서 초반에 조금 겸손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 굉장히 잘 가고 있는 흐름 리뷰를 통해서 짚어주셨는데요.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하신다면 장중에도 이렇게 힘 있는 종목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민경철 파트너의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유레카 키워드 만나볼 차례인데요.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유레카 키워드 지금 공개합니다. 네,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 만나보고 계십니다. 백조 딜이라고 화면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맞잡고 있는 손에는 삼성전자의 로고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엔 ARM, 암이라는 글자가 보이고 있네요. 자, 임상현 파트너님, 이 두 기업의 인수 소식이 연일 좀 뜨겁기는 합니다. 예, 그 삼성전자의 또 최대 위기는 바로 그 TSMC. 현재 이 부분에서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을 역전을 좀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어떻게 역전을 좀 시킬까 하는 부분에서 선택했던 카드가 이 핵심적인 ARM 인수입니다. ARM 인수가 어떤 회사냐면은 반도체를 이제 설계하는 회사, 전문은 또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밀접한 연관을 좀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파운드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설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 증가할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이슈는 뭐냐면은 2차 전지도 그러겠지만은 자동차 기업이 또 전기차 기업이 2차 전지를 내재화를 하는 어떤 트렌드가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다시피 빅테크 기업에서도 마찬가지 빅테크 기업에서도 인공지능이라는 자기 자체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실현할 수 있는 그 내재화 바람이 굉장히 많이 거세고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스템 반도체가 필요하고 여기서 다시 ARM의 설계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설계 능력, 그다음에 설계 특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촘촘한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 ARM을 인수하면은 거의 탑으로 올라서기 때문에 이번 삼성전자의 가장 큰 야심작이 ARM 인수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준비된 뭐 차트의 내용을 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이제 수혜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현재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삼성전자는 설계부터 전체를 다 하죠. 물론 설계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설계 전문을 하는 업체인 IP 기업, 칩리스 기업을 인수를 하려고 했던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팹리스는 어떤 거냐면은 파운드리 생산, 이 부분 생산 공장을 가지지 않고 팹이란 것은 뭐예요? 현재 공장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설계하고 판매만 하고 현재 위탁 생산은 별도로 한다는 것인데 파운드리가 TSMC가 모든 위탁 생산을 다 하고 있죠. 근데 TSMC가 모든 걸 한 것이 아니라 설계 능력이 없는 상황이죠. 근데 빅테크도 설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장 뜨겁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바로 현재 어떻게 보면은 설계회사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빅테크 기업의 반도체가 애플도 자체 칩 개발하고 있고 구글도 마찬가지, 아마존도 자체 칩 개발,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도 자기의 전용 인공지능의 어떤 칩을 개발하는 트렌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시장하고 비메모리 시장의 어떤 시장은 2대1의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비메모리인 현재 메모리의 어떤 삼성전자의 위주, SK하이닉스의 전공 분야가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은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적고 약간 정체가 돼 있죠. 근데 비메모리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의 점유율은 한국은 의외로 굉장히 약합니다. 4.1%밖에 안 되죠.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비메모리의 어떤 시장의 점유율을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한국이 14%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 모바일의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12%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고, 각기 나름대로 애플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퀄컴이라든가 자기 독자적인 현재 시스템 어떤 그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죠. 반도체를.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미지 센서에서도 삼성전자 차지한 부분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심각한 어떤 비메모리에서는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가 ARM 인수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신 것은 AI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중에 AI 반도체가 차지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메모리의 어떤 한계를 우리가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먼저 접근하는 것들이 이제 현재 설계 능력을 가지고 온 ARM의 어떤 인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추가적으로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은 가트너가 예측한 CPU 트렌드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왼쪽으로 보시면은 2018년부터 지금 2024년의 현재죠. 먼저 지금 현재 트렌드가 형성이 됐던 것은 CPU를 대체하는, 또 CPU를 보조하는 GPU 트렌드가 좀 있었죠. 그래서 한 차례 좀 크게 어떤 피크를 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최근에 이슈를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아식, 그러니까 ASIC.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주문형 반도체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어떤 부분의 또 프로그램을 직접 현재 설계를 해서 생산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트렌드가 형성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시스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위탁 생산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2025년도에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뉴로모픽의 어떤 CPU 트렌드가 형성이 된다 좀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 에이직 반도체, 아식 반도체가 대부분 현재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 반도체, 뭐 차량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 이쪽에 거의 집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반도체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이런 쪽의 움직임에 우리가 밝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 그 설계만 하는 어떤 업체도 있고, 또는 현재 설계가 아닌 직접 만드는 업체가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 그러니까 외주 생산 말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AD 테크놀로지는 설계 능력이 있고요. IA도 비메모리 반도체의 설계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전장에 좀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코어 아시아라는 경우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 정식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문형 반도체, 다시 말해서 차량용으로, 뭐 전력용으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카메라 모듈용으로 구체적인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현재 주문형 반도체 부분들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 아나페스라든가 넥스칩, 그다음에 텔레티스, 그다음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동훈 아나텍, 이런 것들이 특수 목적의 어떤 반도체이기 때문에 요거를 개발하고 있다. 물론 생산은 외주 생산해도 됩니다. 파운드리로 해서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중에서 가장 탑이 될 수 있는 종목은 마지막 시간에 좀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의 어떤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ARM 인수 전에 뛰어든 모습,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그 배경 자세하게 짚어주셨고 관련해서 함께 짚어보면 좋은 종목들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이 인수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민경철 파트너님 또 간단하게 덧붙이실 말씀이 있다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네, 임상현 파트너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삼성전자가 그래서 100조를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언제 저점을 찍고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삼성전자의 추이.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5만 원대 초반. 그러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부분들은 조만간이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는데 잠깐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부분들이 지금 5만 원대 초반. 다시 말해서 이 전체의 어떤 흐름으로 이제 보시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급락을 했던 이 급락 파동이 있죠. 그래서 직전의 급락 파동의 중심축에 여기서 지지를 박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5만 1,500원 이 정도 이게 거의 중심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한번 5만 원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에 대한 논쟁들이 좀 뜨겁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추이 상당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부분일 것 같은데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부분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도 만나보고 계십니다. 스틸플레이션하고 물음표가 적혀 있네요. 자, 민경철 파트너님, 여기에 굳이 물음표를 적어주신 이유는 뭘까요? 일단 우리 철강주들이 사실 이제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이번 달 좀 테마를 한번 뜨겁게 달궜던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소형 철강주들을 사실 저희가 유레카 방송에서 여러 번 좀 다뤄드렸고 이제 포스코의 포항지철수가 이제 태풍 피해를 입었다. 이제 침수 피해를 입었고 생산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중단이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포스코에 관련된 제철소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현대제철의 파업에 대한 부분들이 한번 시세가 다 나왔던 종목군들입니다. 그런데 자, 월요일에 코스닥 5% 빠지고 그 코스닥이 오늘도 장중에 3, 4% 빠지면서 사실 테마로 시세가 나왔다가 그 시세가 다 리셋돼 버렸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철강주인데 철강주의 시세는 없는 과거의 테마주로 부각은 됐지만 지금은 바닥인. 네, 뭔가 이제 아예 원점으로 좀 돌아간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자,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 계속 이제 철강주들 이번 달에 계속 공부를 했었는데 자,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지금 좀 과하다 싶은 종목군들을 좀 세 가지를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자, 원픽은 저도 방송 마지막에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본방사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를 시켜드릴 종목은 경남스틸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경남스틸 종목의 차트 보면서 자, 왜 이 종목을 지금 바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의 시세가 12,000원까지 나왔던 시세가 2,900원이 이번에 만들어진 최저가 라인입니다. 자, 2,900원에서 계속 이번에 만들었었던 고가 4,500원. 그리고 이번 달에 철강주로 시세가 분출되었던 고가가 4,000원에서 4,000원 초반 가격대까지 시세가 한번 분출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12,000원에서 2,900원까지 4분의 1 토막이 나고 여기서 2,900원짜리가 4,500원까지 50%의 시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 9월 달에 또 테마주로 수급이 붙으면서 시세가 4,000원대까지 단기 시세가 좀 만들었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거래했었던 모든 자들이 지금 다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었을 만큼 자, 지금 9월 중순에 지난주, 지지난주에 중소형 철강주 테마가 분명히 돌았는데 그 테마가 사라진 그 테마로 올라간 상승을 다 반납한 구간에 좀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월달 폭락장에서 저점이 2,900원이었고요. 2,800원, 2,9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이 전에 시청자분들이 이번 폭락장 손실이 너무 커서 조금이라도 단타로 수익을 조금 내서 숨통을 조금 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자, 철강주 바닥에 매집했다가 수급 붙어서 튀어오르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챙겨가기 적절한 좀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경남스틸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올랐다 해서 자랑하는 종목으로 들고 왔지만 자, 오늘은 다시 빠져서 다시 바닥에 공략해놓기 좋은 종목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제가 종목을
이 종목이 아니라 이제 부국철강을 이야기 드려야 되는데, 자, 이걸 삭제하고 이제 부국철강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국철강 제가 검색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국철강 종목입니다. 자, 회사가 이제 철강주로서의 시세가 약 2천억 정도까지 매출액이 꾸준하게 좀 발생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시스템 반도체, 고성장에 위치한 그런 산업군에 위치한 종목군은 아니지만, 자, 그래도 매출이 꾸준하게 나온다라는 관점에서 증시가 무너지더라도 포스코 공장이 중단되는 기간 동안, 현대제철에서 파업하는 기간 동안 또다시 중소형 철강주들이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철강주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관점에서 과거 8,700원짜리가 3,200원까지 반토막 넘게 조정을 받았고, 지금은 지난주에 철강주로 시세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도 장중에 16%,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5% 빠진 날 이 종목은 테마주로 16% 시세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 시세를 다시 반납하면서 6월달 폭락장에서의 저점 수준 3,200원 정도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부국철강이라는 종목도 이제 과거에 이번 주 월요일과 지난주 금요일에는 수급이 몰린다, 중소형 철강주 올라간다 의 버전으로 우리 부국철강을 소개시켜 드렸지만, 자, 오늘 방송에서는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과정이 거래량 없이 좀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3,000원, 3,2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을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라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대동스틸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제 대동전자, 우리 대동스틸, 대동기업, 대동단결을 외치면서 다 정말 큰 시세를 노려봤었던 종목들인데, 자, 우리 대동스틸 종목 먼저, 자, 대동전자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7월 21일 방송에서 대동 시리즈들 다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야기 드리고 나서, 자, 대동스틸도 자, 7월 21일, 자, 19일, 자, 이날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수익을 챙겼던 종목입니다. 지난주까지. 그래서 대동스틸은 지난주에도 아마 자랑을 했었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자, 이번 주 월요일도 빠지고 화요일도 빠지고 수요일도 빠지고 3거래일 계속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동스틸이 자랑을 아까 이제 복귀를 할 때도, 자, 지난주에 올라간 건 맞는데 이번 주에 다 빠져가지고, 자, 방송 종가 기준으로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래서 수익을 분명히 본 종목인데 수익을 매도 안 했으면은 손실로 전환이 되어 버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챙기신 분들은 과거에 좀 대동 시리즈들 굉장히 기쁜 마음을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지금의 구간은 다시 6월 24일 폭락장에서의 저점까지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000원, 4,2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다가, 자, 또다시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우리 철강주로서의 이슈가 부각이 된다, 테마로 부각이 된다, 그러면 주가가 과거에 5,000원에서 6,000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자, 오히려 철강주로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역발상 관점에서 오히려 그 시세를 반납한 바닥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싸게 공략하는 형태로 우리 대동스틸까지 관심 종목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스틸플레이션이라는 주제로 유레카 키워드 탐구를 해봤는데요. 자, 그와 관련해서 경남스틸, 부국철강, 대동스틸까지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샵 0082번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중소형 철강주들 계속해서 지켜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QR코드 통한 입장도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노란톡방에서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유레카 키워드까지 모두 만나봤는데, 이 종목 발견의 여정 끝에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유레카 종목 공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첫 번째 유레카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가온칩스 가지고 와 주셨는데요. 자, 임상혁 파트너님, 예. 삼성과 ARM 인수권하면 이 종목이 계속해서 이름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예, 이름에 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어떤 종목이죠. 근데 제가 이제 가온칩스를 이제 고르는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리지널 설계 능력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골랐고, 과거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삼성의 파운드리 개발 완료 프로젝트가 180건, 그다음에 삼성 파운드리 하이엔드급에 관련된 부분들이 155건,
그다음에 삼성 파운드리 관련된 앞으로 향후 남아있는 프로젝트가 2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현재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기 때문에 기술력 검증은 완벽하게 됐다 좀 생각이 되고 또 가온칩스는 기존의 다른 팹리스 업계하고 협업을 좀 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협업 업체가 알다시피 국내 팹리스 매출액 상위 고객 리스트 중에서 LX 세미콘도 현재 고객사하고 해당이 되고 텔랩시스나 NCM 자회사인 넥스칩 이 부분 회사하고도 고객 어떤 컨소시엄을 가지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아나페스도 이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온칩스가 팹리스 기업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의 탑픽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가온칩스의 개발 및 양산 프로젝트인데 차량용, AI용, LOT용, 디스플레이용이 지금 현재 왼쪽 보시면 알겠지만 작은 글씨인데 텔티스 그다음에 넥스칩 이런 현재 이런 부분들이 아나페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2023년부터 또 2024년, 2025년이 각각 양산 체계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익성들이 굉장히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되는 그런 요소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온칩스가 현재 전체 팹리스 설계 능력과 삼성전자의 어떤 그 현재 협업 이런 부분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가온칩스는 생각에 외에 오늘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상승 추세를 보이려다가 한번 크게 이제 빠진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상승 추세 절반, 그다음에 중기 추세의 21선 지지를 보이면서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폭락하면은 21선에서 사야 되고 폭락하지 않으면은 내일 시가 오늘 27,500원 이하에 좀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5,500원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목표가는 이 고점 34,800원을 넘어가는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노란턱에 오시면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외에 자세한 그 나머지 종목에 대한 히스토리 이 부분들은 어디서 하느냐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현재 그 방송에서 못다한 여러 가지 관련주 이야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주 궁금하신 분들 물론 오늘 유레카 종목으로 가온칩스가 공개됐습니다만 자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번 열려 있습니다.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유레카 종목 공개를 해봐야 할 텐데요. 두 번째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두 번째 유레카 종목도 공개가 됐습니다. 대호특수강 가지고 와주신 민경철 파트너인데요. 자, 대호특수강 이야기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우리 대호특수강 종목이 거의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번 저점을 다졌고 코로나 폭락된 저점을 다졌고 그리고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 종목이 철강선을 제조하는 우리 경남 양산에 위치해 있는 이제 중소형 철강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동차 쪽에 납품하는 철강보다는 이제 철강선을 만드는데 우리 조선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그런 철강을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차트 보면서 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의 최대 주주가 영흥이 지분의 40%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포스코가 2대 주주로서의 지분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51% 이상을 지금 영흥과 포스코와 자사주로 이제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회사는 최근에 이제 액면 병합에 대한 이슈가 떴습니다. 주식 10주를 한 주로 병합한다라는 이슈가 떠가지고 유통주식 수를 조금 주식 수를 낮추겠다라는 그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총 발행된 유통주식 수가 10분의 1로 줄어드는 모멘텀 때문에 자, 오늘 장중에 놀랍게도 28% 가까운 좀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장중에는 28%가 올라갔지만 차트를 보도록 하면은 자, 차트를 좀 짧게 보도록 하면은 자, 오늘 장중에 0.5%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1%도 오르지 않았는데 장중에는 28.86%까지. 병합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매기가 유입이 됐는데 자, 그 유입이 된 것이 사실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올라간 게 없을 정도로 그 시세를 오늘 하루 만에 올렸다가
뭐 이게 페이크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빼버리는 그런 좀 가격적인 패턴이 좀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는 잠시 후에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큰 관점에서는 지금의 구간이 왜 바닥인가? 자, 2007년도 글로벌 경기가 호황으로 치닫는다 했을 때 이 종목의 주가가 8,000원이었는데요. 자, 그 이후에 만들어진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의 저가가 450원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저가를 보니까 코로나19 폭락장에서의 저점입니다. 즉 지금 540원의 가격 부근이 첫 번째 2008년도, 두 번째 2020년도 코로나 폭락장, 그리고 지금의 구간이 우리 거의 한 15년 만에 한두 번 올까 말까한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대주주 지분 50%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액면 병합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오늘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졌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 종목이 오늘 이제 영상 끝나고 제시해드리는 손절가, 매수가 영역을 참고해서 매매 전략 좀 세워보시기 좋은 중소형 철강주로서 좀 시세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고 하는데 10년, 15년이 지난 대우특수강 10년, 15년 만에 저점에 위치했다라는 거는 10년, 15년 만에 우리가 좀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개된 유레카 종목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들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서 함께 알아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저희 방송이 끝나고 9시 50분부터 임상현 파트너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참여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경제TV 유튜브 접속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실시간 방송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